뉴스 코멘터리 막점 먹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성 혐오라든가 성폭력의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한 것에 반대되는 알리바이처럼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입니다. 가해자인 김종철 대표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대표단은 사건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고려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네, 당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창당 후에 아마 최대의 위기가 아닌가, 최대의 위기를 맞은 정의당. 장본인인 김종철 전 대표는 사퇴를 했습니다. 불명예 퇴진을 했죠. 제명도 당했고요. 신속한 대응입니다. 일단 신속한 대응으로 보는데 정의당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대응인가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 성추문이 없어진 지가 꽤 됐죠. 있는데 탈당 바로 해버리셔가지고. 뭐가 있었어요? 그거는 그냥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끝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대응을 비교해보면 정의당의 대응이 아주 원론적이고 원칙적이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단어를 썼죠.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민주당이 상심했을 국민들과 그리고 피해 호소인 결국 그 피해 호소인 단어 쓴 거에 대해서 남인순 의원이나 이낙연 대표나 다 사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또 피해자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아주 막 떠들썩한 장례 행사를 열면서 코로나 시국에도 여러 가지 논란거리를 낳았는데, 그런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서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이 제명이라는 조치를 했습니다. 이 김종철 전 대표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낙하산 타고 내려와서 정의당 대표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했어요. 네, 권영길이라고 진짜 오랫동안 하면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중에 누구였더라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데,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하는 그야말로 진보 정치의 권영길. 사실상 원조이자 거두인 네. 권영길의 비서로 정치권에 입문해서 노회찬의 마지막 이 비서실장이었나요? 여러 가지 이 진보 정당에서 정말 굳은 일을 수십 년 동안 하다가 네. 뒤늦게 이제 당 대표가 되었는데, 그런 인물에 대해서도 가차 없이 뭐 어떤 이 사람 그래도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막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읍참마속을 해버렸죠. 네. 이런 태도가 사실상 민주당의 태도 대비 훨씬 더 잘한 이 성범죄 이후의 처리가 아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민주당이 처음에 정의당 사건 보면서 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무관용 원칙으로 대하라, 이런 논평 내고 역풍을 맞았거든요. 너네나 잘하라 이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소속의 의원인 권인숙 의원마저도 우리 민주당의 대응이 사실은 더 참담하다. 성평등 정책도 실패했고 인적 구성에도 실패했습니다. 헌법 정신을 유린한 자들은 이런 식의 논평을 냈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래도 이 사후 뒤처리에 있어서의 모범은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의 어떤 좀 빠른 대응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뭐 칭찬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할 말이 없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권인숙 의원의 SNS 입장 표명문 첫 번째 문장이 사과합니다였습니다. 사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권인숙 의원은 그 이전부터 사실은 여성 운동 그리고 이제 성평등 운동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같은 정의당 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시에 발생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흔히 말하는 프로세스로 자정 능력으로 이 결과까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않아야 이런 되겠지만, 프로세스나 자정 능력은 본받을 필요는 있다. 본받을 분은 맞다. 네. 정의당은 사퇴 수습을 위해서 비상대책회의 체제로 돌입을 하긴 했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이 정의당 지지자들의 반응은 좀 싸늘한 것 같습니다. 이 당원 게시판을 보니까 당대표 사퇴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집행부 전부 사퇴해야 된다, 비참한 심정으로 탈당계를 제출하고 당비도 끊는다라는 내용의 글들이 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 정의당 내부 상황이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 현재는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진행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김윤기 부대표도 직무대행을 했죠. 대표 직무대행을 맡았는데 본인도 정치적 그만둔다고 도의적 그랬죠? 책임을 지고 네. 사퇴하겠다라고 했고, 지금 강은미 원내대표가 네. 비대위원장을 맡았고, 그리고 이제 뭐 총사퇴는 하지 않고 대신에 여러 이제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앞으로 어떻게 수습을 할지를 논의를 한다라고 하는데,
사안들이 산적해 있거든요. 사실 이제 당 대표를 어떻게 뽑을 것이냐, 그리고 차기 이제 4.7 재보궐선거 후보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논의들이 줄줄줄 이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류호정 의원 같은 경우에 그렇죠. 또 이제 해고를 했는데 그게 뭐 불법 해고였다, 부당 해고다, 뭐 있죠. 이런 논란들이 지금 있어요. 예. 그래서 당의 정체성이 이제 젠더와 노동이었는데 이거에 있어서 다 논란이 생기면서 정말로 창당 이래 최고 지금 최대 위험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김종철 전 대표가 사퇴까지는 뭐 자진 사퇴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제명을 해버렸어요, 당에서. 이거는 정치권에서 좀 보기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라고 보이는데,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당 대표단이 제소한 사건으로 당이 내릴 수 있는 최고수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한 것입니다. 왜 이런 결정까지 했을까요? 사퇴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사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네. 미투 운동 이후로 이 어떤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 잣대가 굉장히 엄격해졌고요. 네. 제명 안 하면 뭘 할 겁니까? 라고 도리어 반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명 안 시키면 계속 그러면 정의당 당적을 유지한 평당원으로 남겨둘 겁니까? 그것도 사실 이상한 부분이거든요. 자진 사퇴는 본인이 결단하는 것이고, 네. 공당 차원에서 징계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죠. 제명이면 제일 센 징계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정도 사건이고 권력자가 잘못을 했을 때 더 엄하게 꾸짖어야 되는 게 맞는 원칙이라는 점을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 당연히 제명 수준의 징계가 나왔어야 됐다고 보고요. 어허. 만약에 지금의 거대 양당,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 정도로 신속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어렵지 않겠냐는 게 현실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정의당의 이런 혼란이나 안 좋은 사태가 상당 부분 지속되겠지만, 뭐 제명했다고 해서 정의당에게 실망한 민심이 돌아갈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처리를 한 어떤 이 프로세스 자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원칙이 작동하고 있구나라고 인정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김종철 전 대표의 입장문을 아마 보셨을 건데, 전문가는 뭐 이게 상당히 모범적인 어떤 내용이다, 모범적인 사례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일단 뭐 사과문, 그게 네. 뭐 성추행이 됐든 뭐가 됐든 사과문 같은 경우에는 조건에 달지 않고 제일 먼저 피해자한테 사과하는 그렇죠. 거죠. 피해자한테 사과를 하고 이러이러한 조건 같은 거를 달지 않고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를 이제 가장 깔끔한 사과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종철 대표가 그렇게 했어요. 전 대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사후 대응이 높이 평가받을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은 네. 정의당 내에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너무 문제죠. 사후 대응에만 지금 얘기가 쏠리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너무 좀 정치공학적으로 지금 이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정의당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왜 이게 벌어졌고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에 좀 이 방송에서는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성추행 사건은 뭐 단순히 정의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치권에서 전반적으로 돌아봐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사실 뭐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뭐 가까운 과거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다들 안 좋은 이야기들을 다 갖고 있으니까요. 특히 선거 앞두고 이를 바라보는 여야 속내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이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의 속내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다른 걸 다 떠나서 장혜영 의원의 입장문을 그래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거기서 저는 두 문장 정도는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네. 피해자다움이라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현직 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된 상황을 얘기한 것이었고요. 가해자다움이란 것도 없다. 네. 당대표가 가해자가 됐기 때문에 저 사람은 가해자가 아니겠지, 저 사람은 그렇게 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걸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누구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아주 강하게 가지는 것 이외에는 다른 예방책이 없어요. 성교육 이수를 앞으로 계속 한다고 한들 그걸 받은 사람이 앞으로 뭐 성비해를 저지르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계속해서 자각하고 끊임없이 내가 하는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스스로가 천착해야 됩니다. 네. 그걸 계속 당 차원에서 경각심을 주입시키고요. 이게 일단은 이 다가오는 재보궐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 여권의 표가 분열될 수 있었는데 정의당 표가 안 나오면서 야권에게 불리해진 것 아니냐는 인식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김종철 전 대표 사건 이전의 네. 성비위 사건들이 전부 다 민주당 소속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사건이 진보 진영에서 불거지면 우리가 캐스팅 보트라고 말하는 무당층이나 중도층에서 바라볼 때 이거는 정의당의 문제가 아니라 범진보 진영의 문제로 인식될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은 도덕성이 사실 진보 진영의 최고 무기이자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덕성이라는 무기가 사실상 민주당 3종 세트, 이제 안희정, 오고돈, 박원순에 이어서 정의당 김종철까지 완결이 되면서 완전히 무너졌다.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보 진영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 때문에 이 여권의 또 다른 후보로 정의당 후보가 못 나오는 것보다 다시 한번 성비위 사건이 리마인드 됐다는 측면에서 이 사태,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악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 논란이 되고 네.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한 시민단체가 이 김종철 정의당 대표를 향해서 사퇴와 직위 해제로 끝날 일이 아니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고발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피해 당사자인 장혜영 의원이 이 시민단체 고발에 대해서 경솔한 행동이다, 염증을 느낀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친고죄 폐지를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정의당인데 이게 좀 모순된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논란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런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성폭행 사건에서 친고죄가 없어졌던 것이 정의당이 주도를 했고 그거 없어진 거는 합의를 종용하는 네. 특히 이제 뭐 이를테면은 뭐 청소년이랄지 굉장히 아니면 뭐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서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합의를 종용받아서 고소를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여기에서는 장혜영 의원이 본인이 이걸로 인해서 더 이상 내 일상의 복귀가 지연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논란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공당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공당에서 벌어진 그렇죠. 성추행 사건이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게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가치가 지금 이렇게 충돌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처음으로 당에서 처리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당에서 성추행 사건이 벌어지면 일단은 경찰 수사를 한번 수사기관에 갔다고 하는 거예요. 수사기관에 가서 그 네. 결과를 보고 우리가 뭐 제명을 한다든지 이런 건데 당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해버리니까 네.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하나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사실 장혜영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억지로 합의를 종용받거나 내가 이걸 뭐 수사해서 처벌하고 싶은데 못하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 그 건 정도는 분명해요. 아니겠죠. 예. 그런데 이 친고죄가 폐지된 명분은 앞서 네. 김준일 대표가 소개해 준 것처럼 그런 환경에 처하는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특수한 케이스에 예외를 주기 시작하면 나머지 그 힘없는 피해자들 같은 경우도 친고죄 같은 경우가 더 유명무실화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장혜영 의원 개인의 어떤 뭐 현재 상황, 입지 이런 걸 떠나서 친고죄가 왜 폐지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 본다면 개인의 의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이상 수사를 할 수밖에 수사를 없는 할 것이고 수밖에 없다. 수사 결과 뭔가 나오면 처벌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듭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장혜영 의원 편에 좀 서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으로 인해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사람은 정의당 당원들이에요. 네. 내 손으로 선출한 당대표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다면 네. 이 경위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정의당 당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현재 고발했었던 이 단체의 그동안 행적을 봤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치 쟁점화를 시키거나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들추기 위해서 해왔던 행적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단체들의 과거 행적으로 봤을 때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의 피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찢어 밝히는 것 말고는 이 목적이 저는 굉장히 모호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성비위 문제로부터 그 누구도 그 어떤 정치인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대표도 이제 뭐 제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성비위 문제는 왜 끊이지가 않는 걸까요?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히스토리, 성추행의 히스토리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에 2006년에 최현희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술을 마시다가 네. 이제 여기자를 뭐 끌어안았는데 술집 마담인 줄 알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더 논란이 됐었죠. 그리고 뭐 2010년에 강용석 의원이 뭐
뭐 아나운서 지망생한테 입에 담지 네. 못할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 2013년엔 윤창중 대변인이 미국에 가서 방미 사건에서 바로 워싱턴 DC 호텔에서 그랩 사건 뭐 이런 사건이 있었고 2014년에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캐디를 딸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뭐 만져서 문제가 된 것도 있고요. 2018년에 안희정 지사, 2020년에 오거돈 시장, 박원순 시장까지. 자,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권력을 가진 쪽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이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보수 진영에서는 계속 그쪽에서 집권을 하고 있거나 이런 데 쭉 일어났어요. 그리고 최근에 진보 진영은 정의당 김종철 대표까지. 그래서 성추행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데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권력에 의한,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집단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이번 일로 가장 타격을 받았다면 정의당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미지 타격, 뭐 별의 많은 타격을 지금 입었던 걸로 보이는데 뭐 뼈를 깎는 새신을 감행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재보궐에 무공천하겠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 정의당이 쇄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당분간은 굉장히 어려운 어려워 상황이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뭐 무공천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사실은 우리가 당선권에 있는 후보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거대 양당의 후보, 뭐 범보수, 범여권 내지는 이 범야권의 단일 후보들을 우리가 당선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 후보가 나왔을 때 애초에 당선권으로 보지는 않아요. 다크호스 정도로 보는 건데 그 무공천이 국민에게 뭔가 임팩트를 줄 정도의 쇄신이라고 받아들여지긴 힘들고 어렵다. 결국에는 새 얼굴들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뭐 이 상황에서 심상정 전 대표가 다시 등장할 수도 없죠. 그렇죠. 그럼 새 얼굴 누가 있느냐? 그 새 얼굴로 내세웠던 게 사실 유호정 의원, 장혜영 의원인데 장혜영 의원은 어쨌든 피해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유호정 의원은 아까도 언급됐지만 이 비서의 부당해고 논란으로 또 논란이 있죠, 정치적 지금?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새 얼굴도 마땅하지 않은 상황.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야말로 이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찾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장혜천 평론가가 아주 부정적으로 더 이상 방법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무공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국 공천했으면 좋겠다는. 공천을요? 공천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것이 일단 서울시장 후보는 여기에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또 다른 피해자일 수 있어요. 자신의 정책을 준비했던 사람이고요. 만약에 정의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은폐, 묵인, 방조를 했던 정황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당연히 집단 반성을 하고 무공천해야죠. 근데 지금 그 후보들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출마를 하되 이 사회에 정의당이 왜 필요한지를 정책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도 정의당은 아직 사회에 필요하다. 정의당이 두 축, 여성과 노동으로 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 더 있는 것이 사회제도 개혁입니다. 뭐 사회상속제라든지 우리나라의 국직 간 여러 가지 전반을 흔드는 근간을 뒤집는 것들을 많이 제시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비유로 아주 쉽게 한 게 노회찬 의원의 불판을 갈자였어요. 이제 우리 국민들도 50년 동안 쓰던 판을 이제 갈아야 됩니다. 50년 동안 똑같은 판에다 삼겹살 구워 먹으면 고기가 시끄러집니다. 이제 판을 갈 때가 이제 왔습니다. 사회제도입니다. 사회 근간을 바꾸자는 것. 그렇다면 지금 나올 수 있는 정의당에서 분명히 뚜렷한 정책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말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정책으로서 다시 한 번 더 증명을 받는다면 그래도 정의당은 품어야 된다. 어떻게 쇄신을 되고 어떤 인물이 다시 등장할지 모르지만 정의당이라는 제3지대의 영역은 우리가 반드시 좀 지켜줘야 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사과를 하되 공천을 하고 후보는 완주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태를 수습 중인 정의당이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이 책임 정치의 대원칙을 지키는 것이자 공당으로서 궁궐 쇄신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인물을 좀 내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쨌든 정치란 건 현실적으로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제도 시스템도 있지만 근데 인물이 지금 전멸입니다. 그러니까 인물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장혜천 평론가는 없다고 그러고. 근데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게 옛날에 좀 핫했던 인물 중에 조성주라고 있었거든요. 그 정의당의 젊은 주자로 사실 이 서울시장 경선에도 당대표 경선이었나요? 나와서 막 아주 젊으신 다투고 분이에요. 했던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정치적 활동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살펴보면 이 진보 정치권 내부에도 새로운 젊은 피들이 꽤 있습니다. 그 안에 내부 시민단체, 예를 들면 뭐 청년 유니온이나 민달팽이 유니온 이런 시민단체 출신들의 젊은 주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키우는데 너무 소홀했던 것 아닌가. 그리고 조성주 정도면 어느 정도 인지도가 당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에서 과연 그에게 어떤 찬스들을 계속 줬는가. 여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좀 멀리 돌아가야 되는 길이지만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새 얼굴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정의당에 좀 있었던 이 많은 정의당원들 계속 좀 준비가 됐던 분들 그런 분들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들립니다. 적극 동감하고요. 여기에 네. 대해서 저는 이제 정의당 당원이었고 비례대표에 지원을 했다가 이제 스스로 철회를 했었던 신장식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서 좀 비유를 듣고 싶은데 변호사를 등장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신장식 변호사가 정의당에 애정 어린 글을 쓰면서 먼저 내려놓고 정의당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허심탄회하는 게 다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조성주 씨 얘기를 했었는데 노동협력관으로 갈 때 서울시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탈당을 했어야만 했어요. 탈당한다고 정의당 당원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좁은 구석에서 이 한 사람 실무 나가서 일을 배운다는데 이것도 비판하느냐고 내용이 잠깐 있었어요. 네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컸던 사람도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그 당시 비판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박창진이란 사람을 외부에서 영입했는데 이 사람도 당선 안정권에 배치하지 못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역사의 해고 노동자입니다. 얼마나 회사에서 부당하게 했는지 그 사람이 예전에 과거에 찍은 사진까지 가져와서 이 사람이 이렇게 품행이 불량했었다 이런 것까지 겪으면서 왔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색깔로 정의당 내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다시 정의당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터놓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 지금 뭐 당명 바꾸고 색깔 바꾸고 당대표 바꾼다고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제가 뭐 다른 예전에 뭐 방송에서나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재명 지사의 포지션을 정의당이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정의당이 매우 이제 가치 중심적인 정당인데 너무 어떤 가치에 가끔 가다가 보면은 너무 이제 좀 집착을 하다 보니까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치만 보고. 사실은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진보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어떨 때는 포퓰리스트라는 욕을 먹으면서도 뭐 지적을 받으면서도 상당히 그거를 구현함에 있어서 상당히 폭넓은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원론 원칙에 지금 정의당이 갇혀 있는 건 아닌지 그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지금 시대 정신은 어쨌든 양극화, 해소, 뭐 민생 이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다음 대선도 그런 아젠다로 갈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정의당이 가야 될 길은 어쨌든 뭐 타이틀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렇게 포지셔닝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요일 밤 11시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맞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OBS